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아빠 왜 그래? 아저씨, 그 아이 아저씨가 왜 데리고 계세요? 저 아이는 우리 옆집 아이인데요.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과 눈, 코, 입 웃는 모양까지 완전히 똑같은 아이.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훈 씨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는 또 누구지? 3년 동안 목숨처럼 키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년 후 그날의 선택은 한 남자를 재벌 회장으로 만들고 쌍둥이 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마주친 그 건강한 아이 수연이를 본 순간 성훈 씨 부부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를 마친 날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3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픈 내 딸 지혜. 그런 지혜가 내 핏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보, 이를 어쩌면 좋아. 우리 지혜, 아니 이 아이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없으면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 같은데. 아내 윤자 씨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통곡했습니다. 비록 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3년 동안 기저귀 갈아주고 아픈 몸 추스르며 목숨처럼 키웠던 아이였습니다. 비틀거리는 지혜를 등에 업고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그 세월이 어디 보통 정성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상대편 최 씨 부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진짜 딸 지혜를 당장 내놓으시오. 라며 성훈 시내를 거세게 몰아붙였죠. 결국 두 집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피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성훈 씨의 옷자락을 꼭 쥐고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성훈 씨는 지혜를 최 씨 부부에게 건네주고 대신 진짜 친딸인 수연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연이는 낯선 아빠의 품이 무서운지 자지러지게 울어댔죠.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얄궂지요. 평생 성실하게만 살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하늘은 가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툭 던져놓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1980년대 초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작은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34살 청년 한성훈 씨는 당시 시장통 귀퉁이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성훈 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니 지민이와 동생 지혜였지요. 그런데 동생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약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돌이 지나면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 소리도 곧잘 하는데 지혜는 3살이 되도록 혼자 앉아있기도 힘겨워했어요. 병원에서는 뇌성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지만 성훈 씨 부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주면 된다. 우리가 더 악착같이 벌어서 고쳐주면 된다며 아픈 지혜를 금이야 오기야 품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참 좋아서 성훈 씨는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건강한 첫째 딸 지민이 손을 잡고 동네 단골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지민아, 아빠랑 맛있는 국밥 먹으러 가자. 아빠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걷는 지민이를 보며 성훈 씨는 잠시나마
고단한 삶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지민이 입에 고기 한 점을 떼어 넣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숟가락을 멈추고 지민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을 빤히 보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아저씨, 실례지만 이 아이가 아저씨 따님인가요? 성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제 금쪽 같은 딸입니다. 참 예쁘죠? 그런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더듬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우리 옆집에 사는 수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랑 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쌍둥이라 해도 믿겠어. 성훈 씨는 처음에 그저 허허 웃어넘겼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닮은 사람이야 많지요. 우리 지민이가 워낙 흔하게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지는지 밥도 다 안 먹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10분도 안 되어 아이 한 명을 품에 안고 식당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자 보세요. 이 애가 수연이에요. 식당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 아이를 본 순간 성훈 씨의 손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지만 성훈 씨는 느낄 수조차 없었지요. 눈앞에 있는 아이 최 씨의 딸 수연이는 지금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있는 지민이와 눈매, 코끝, 입술 모양까지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훈 씨 집에는 지민이와 쌍둥이인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지금 식당에 나타난 수연이는 지민이와 똑같이 생겼으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지요. 성훈 씨는 그 길로 수연이를 키우고 있는 최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의 아이가 태어난 날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아, 운명의 장난일까요? 성훈 씨네 쌍둥이는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에 태어났고 최 씨네 딸 수연이는 바로 전날인 12월 31일 늦은 밤에 태어난 겁니다. 같은 산부인과 같은 신생아실에서 딱 하루 차이로 말이죠. 며칠 뒤 대학병원에서 받은 혈액형 검사와 유전자 검사 결과는 잔인하리만큼 명확했습니다. 성훈 씨가 3년 동안 내 자식인 줄 알고 아픈 몸을 주물러가며 금이야 오기야 키운 지혜는 사실 최 씨 부부의 친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 씨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던 수연이가 바로 성훈 씨의 진짜 핏줄, 지민이의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었던 것이죠. 성훈 씨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새끼가 저기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안고 살았구나. 하지만 아내 윤자 씨의 마음은 더 찢어졌습니다. 비록 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3년 동안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렸던 아픈 지혜였습니다. 여보, 지혜 어떡해. 우리 없으면 저 불쌍한 애는 누가 돌봐요? 저쪽 집 사람들은 지혜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성훈 씨의 품에서 생긋 웃고 있었습니다. 남의 자식인 줄 알게 된 순간에도 지혜의 그 맑은 눈망울은 성훈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반면 진짜 친딸인 수연이는 성훈 씨를 낯선 사람 보듯 무서워하며 엄마인 최 씨 부인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천륜이 뒤바뀐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가난한 구멍가게 주인 성훈 씨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기른 정을 택할 것인가, 나은 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을 안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가. 성훈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던 시절, 이 비극은 성훈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배고픈 거야 물배라도 채우면 되고, 몸 고된 거야 하룻밤 자고 나면 낫는다지만, 정든 자식을 내 손으로 떼어놓는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부터 성훈 씨네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 윤자 씨는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며칠을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 어떡해? 핏줄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젖 먹여 키운 내 새끼잖아. 저 가엾은 것이 다른 집에 가서 구박이나 안 받을지, 아픈 몸뚱이 이끌고 울기나 안 할지 잠이 안 와요. 윤자 씨의 말에 성훈 씨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남의 자식으로 밝혀졌지만 지혜는 3년 동안 성훈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아이입니다. 밤마다 열이 나면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다리를 밤새 주물러주던 그 정이 어디 보통 정입니까? 하지만 세상 이치가 참 냉정하지요. 상대편 최 씨 부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최 씨네는 성훈 씨네보다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기 일쑤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키우던 건강한 딸 수연이가 사실은 남의 집 자식이고 남의 집에서 대접받으며 자라던 아픈 지혜가 자기들의 진짜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당장 내 딸 지혜 내놓으쇼. 귀한 내 새끼를 왜 당신들이 데리고 있어? 최 씨가 식당에서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를 때 성훈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륜을 속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두 집안은 날을 잡아 아이들을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1981년 그해 겨울, 찬바람이 쌩쌩 불던 날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지혜를 깨끗하게 씻기고 시장에서 새로 산 예쁜 꽃무늬 꽃갈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의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으며 성훈 씨의 턱수염을 만져댔습니다. 지혜야, 가서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성훈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장 어기 전봇대 밑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 최 씨 부부가 수연이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게 뛰어노는 수연이를 보는 순간 성훈 씨의 가슴 속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저 아이가 내 진짜 딸이구나 하는 반가움과 동시에 이제 지혜를 보내야 한다는 절망감이 교차했지요. 아이들을 맞바꾸는 그 찰나의 순간 시장통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낯선 성훈 씨 부부에게 안기지 않으려고 자지러지게 울며 최 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고 지혜는 최 씨의 거친 손에 넘겨지자마자 겁에 질려 아빠, 아빠 하며 성훈 씨를 향해 가녀린 팔을 뻗었습니다. 안 돼. 내 새끼 못 보내. 윤자 씨가 지혜를 다시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최 씨가 매몰차게 밀쳐버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내 자식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왜 난리여? 지혜를 덥석 안아든 최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지혜의 울음소리가 성훈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훈 씨 부부는 텅 빈 지혜의 자리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새로 데려온 친딸 수연이는 낯선 집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며칠 밤낮을 울기만 했습니다. 지민이 역시 갑자기 바뀐 동생이 낯설어 멀찍이 떨어져 앉아 눈치만 보았지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지혜를 보냈으니 이제 수연이를 잘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최 씨네 집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성훈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네는 가난과 지혜의 병간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어디서 저런 병신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망조를 들게 하냐며 지혜를 구박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성훈 씨는 참다 못해 쌀 한 포대를 들고 최 씨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창틈으로 슬쩍 들여다본 방 안 풍경에 성훈 씨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혼잎을 하나 덮지 못한 채 지혜가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의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헬쑥해져 있었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지 않아 짓무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보쇼, 애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시 키우게 해주쇼. 성훈 씨가 울분을 토하자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키우고 싶으면 돈 내놓으쇼. 병원비며 뭐며 손해가 막심하니까 돈 한 보따리 가져오면 생각해보지. 가난했던 구멍가게 주인 성훈 씨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 핏줄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정으로 키운 내 새끼를 지키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 아이가 고통받는 걸 뻔히 보면서도 다려오지 못하는 현실. 성훈 씨는 그날 밤 대문 밖 길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맹세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제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기필코 막대한 재력과 힘을 가진 아빠가 되어 가슴으로 낳은 내 딸 지혜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성훈 씨는 그 길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를 구해 전국 팔도 시장을 돌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쉴 때 안 쉬며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었습니다. 지혜의 그 애처로운 눈망울과 수연이의 낯선 울음소리를 가슴에 품고 성훈 씨는 거친 세상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작두 위라도 걷는다고 했습니다. 성훈 씨가 딱 그랬습니다. 지혜를 최 씨네 차가운 단칸방에 떼어놓고 온 날부터 성훈 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식 일은 어미 늑대처럼 도끼만 남은 짐승과도 같았죠. 여보, 나 장사 나갑니다. 수연이랑 지민이 잘 돌보고 당신도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내 반드시 돈 보따리 싸들고 돌아오리다. 성훈 씨는 그 길로 낡아 빠진 중고 트럭 한 대를 구했습니다. 뒤편에는 한신의 싱싱청가라고 투박하게 적어 넣었죠. 그때부터 성훈 씨의 집은 길바닥이었습니다. 새벽 3시 남들 다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성훈 씨는 가락시장에 나갔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떼어오려고 경매사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고 상인들 틈바구니에서 욕을 먹어가며 물건을 실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살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참외며 수박을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트럭 짐칸에서 신문지 몇 장 덮고 새우잠을 잤지요.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 진물이 나고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 뜨거운 물에 대충 만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때 성훈 씨 머릿속에는 딱 2가지만 맴돌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민이랑 수연이는 배불리 먹고 있나? 그리고 저 남의 집으로 간 가여운 우리 지혜는 구박 안 받고 잘 지내고 있나? 성훈 씨는 돈독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거스름 돈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성훈 씨가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 최 씨네 집에서는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술꾼 최 씨는 아픈 지혜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아파서 끙끙대면 시끄럽다며
고함을 쳤고 치료비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며 애를 방치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부는 매일같이 돈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지혜를 데리고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고 성훈 씨가 뒤늦게 소문을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애를 어디로 데려갔나? 말 좀 해보라고. 성훈 씨는 미친 사람처럼 의정부 바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지혜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성훈 씨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돈만 있었어도, 내가 힘만 있었어도 지혜를 그 지옥 구덩이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성훈 씨의 도끼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혜를 찾으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내가 성공해야 지혜도 빨리 데려올 수 있다. 성훈 씨는 단순히 과일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사는 법을 배웠죠. 할머니, 이 사과 한번 드셔보세요. 설탕물이에요. 맛없으면 제가 집까지 쫓아가서 환불해 드릴게요. 특유의 싹싹함과 정직함으로 성훈 씨의 트럭 앞에는 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트럭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창고가 되었습니다. 성훈 씨는 유통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와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죠. 성훈 씨의 이름 석자가 유통업계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식자재 마트를 열었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훈 유통그룹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될수록 성훈 씨의 마음 한구석은 늘 시렸습니다. 집에서 예쁘게 자라는 지민이와 수연이를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춥고 배고프게 지내고 있을 지혜 생각이 나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내 윤자 씨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명절 때마다 지혜의 옷을 한 벌씩 사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날을 기약하며 말이죠. 세월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성훈 씨는 이제 더 이상 트럭을 몰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성공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신문에 광고를 내고 사람을 풀어 최 씨와 지혜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이제 너 데려올 준비 다 됐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아빠가 너를 위해 대궐 같은 집도 짓고 최고라는 의사들도 다 불러놨단다. 성훈 씨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과연 성훈 씨는 재벌의 반열에 오르기 전 잃어버린 그 아픈 손가락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 거물이 되어가는 성훈 씨의 앞날에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세월이 흐르는 건 참으로 무심하지요. 엊그제 갔던 1980년대의 그 서슬 퍼런 가난도 눈물로 아이를 맞바꾸던 그 시린 겨울바람도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시간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성훈 씨는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과일 상자를 나르던 그 초라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유통기업을 일궈낸 한성훈 회장이 되어 있었지요. 서울 성북동 대저택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성훈 씨는 문득 자신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최고급 만년필을 쥐고 수조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귀한 손이 되었지만 성훈 씨는 한 번도 그날의 기억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지민이와 똑 닮은 수연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전율, 그리고 아픈 지혜를 최신의 차가운 단칸방으로 떠나보내며 느꼈던 그 무력감을 말입니다. 성훈 씨의 곁에는 이제 두 명의 아름다운 숙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쌍둥이 딸인 지민이와 수연이었지요. 수연이는 다행히 성훈 씨의 품으로 돌아온 뒤 최고의 교육과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지민이와 수연이, 이 두 자매는 집안의 큰 기쁨이었고 성훈 씨가 그토록 독하게 사업에 매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재벌가 집안의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성훈 씨의 아내 윤자 씨는 해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며칠씩 알아눕곤 했습니다. 큰딸들이 정성껏 끓여온 죽도 마다한 채 윤자 씨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둔 낡은 베네저고리 한 벌과 작은 꽃무늬 꽃갈 모자를 꺼내어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키웠던, 이제는 남의 자식이 되어버린 아픈 지혜의 것이었지요. 여보, 우리 지혜는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밥은 굶지 않는지, 그 아픈 몸으로 누군가에게 구박받지는 않는지, 내가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시리네요. 윤자 씨의 눈물 섞인 하소연에 성훈 씨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성훈 씨는 회장이 된 이후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지혜와 최 씨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라는 사람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알고 보니 최 씨는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를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회사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세요. 전국에 있는 보육원, 재활원, 병원 어디든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20년 전 의정부에 살았던 최 씨와 그 딸 지혜의 행방을 알아내는 사람에게는 내가 평생 먹고 살 상금을 주겠습니다. 성훈 씨의 불호령에 수많은 직원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훈 씨가 이렇게까지 지혜를 찾는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라보니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훈 씨는 자신이 재벌이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지혜는 그 가난의 굴레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그때 지혜를 그냥 데려왔더라면, 최 씨에게 돈을 더 줘서라도 내 곁에 두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밤마다 성훈 씨의 목을 죄어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집무실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재활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 한 남자가 아이를 맡기고 도망치듯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지혜였고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는 성훈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들려온 이름, 지혜. 성훈 씨는 그 길로 서류를 내팽개치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서들이 당황해서 뒤를 쫓았지만 성훈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지혜야, 아빠가 간다. 이번에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거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과거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했던 의정부의 그 골목길, 지혜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달리던 밤들, 그리고 차가운 전봇대 밑에서 아이를 맞바꾸며 통곡하던 그날, 성훈 씨는 엑셀을 밟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재활원에 도착했을 때 성훈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아이를 맡기고 떠난 최 씨는 이미 오래전에 행방불명되었고
지혜는 그곳에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지혜는 이제 성인인 숙녀가 되어 있었지만 몸이 더 약해져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재활원의 낡은 복도를 걷는 성훈 씨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와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성훈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20년 전 그 꼬마 아이가 아닌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여인이 된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후. 성훈 씨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치는 창가 휠체어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삐쩍 마른 어깨와 굽은 등,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 옆모습은 20년 전 성훈 씨의 턱수염을 만지며 웃던 그 어린 지혜의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훈 씨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지혜야. 20년 만에 입 밖으로 내뱉는 그 이름은 너무나 무겁고도 뜨거웠습니다. 과연 지혜는 이 낯선 노신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온 성훈 씨는 지혜에게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할까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온 가장 아픈 만남. 성훈 씨는 무릎을 꿇고 지혜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 성훈 씨가 보여줄 것은 돈이 아닌 20년을 참아온 뜨거운 부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른 정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귀하지만 눈도 못 뜨던 핏덩이를 안아다가 똥오줌 받아내며 키운 그 세월은 피보다 진한 법이지요. 성훈 씨에게 지혜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비록 20년 전 유전자 검사라는 냉정한 종이 한 장 때문에 남의 자식이라며 떠나보냈지만 성훈 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지혜가 3년 동안 품어 길렀던 내 막내딸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재활원 복도 끝방, 낡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지혜는 어느덧 23살의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굽어 있었고 고운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성훈 씨는 문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벌었나? 내가 이 가련한 것을 저 차가운 곳에 버려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성훈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지혜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아빠 왔다. 내가 너를 어렸을 때 키워준 아빠야. 성훈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외로움과 싸워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선 비단옷 입은 노신사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혜가 기억하는 아빠는 낡은 트럭에서 과일을 팔던 땀 냄새 나는 청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훈 씨가 지혜의 여윈 손을 잡고 20년 전 지혜가 좋아하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하자 지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빠.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빠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가 터져나온 순간 성훈 씨는 지혜를 품에 꼭 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아빠가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너를 걷게 하고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성훈 씨의 통곡 소리에 재활원 직원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화려한 차림의 노신사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한성운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혜는 연고지도 없는 불쌍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정부 지원금 몇 푼에 의지해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녀 뒤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력가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운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뇌질환 전문의들을 다 소집해.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 VIP 병실을 비워둬라. 내 딸을 지금 당장 최고급 시설로 옮길 거다. 성운 씨의 명령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머물던 낡은 재활원 앞에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을 지어 도착했고 최고의 의료진이 지혜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성운 씨는 지혜를 직접 안아 올려 자신의 전용 차량에 태웠습니다. 지혜야, 이제 고생 끝이다. 아빠가 가진 이 모든 돈과 힘 다 너를 위해 쓰려고 모은 거란다. 서울로 올라온 지혜는 한 회장의 저택 옆에 마련된 최고급 별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혜만을 위해 설계된 궁전 같았습니다. 문턱 하나 없는 바닥, 지혜의 몸 상태에 맞춘 특수 침대, 그리고 24시간 그녀를 보살피는 전문 간호자들과 요리사들까지. 성운 씨는 지혜의 식단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20년 동안 못다한 아빠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민이와 수연이 그리고 아내 윤자 씨까지 온 가족이 지혜의 방에 모였습니다. 윤자 씨는 지혜의 손을 잡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너를 보냈던 그날부터 내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다시 만난 걸 보니 이게 정말 천륜인가 보다.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우리 수연이 대신 우리 집에 온 것도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도 다 하늘의 뜻이야. 지민이와 수연이도 지혜의 휠체어 옆에 앉아 언니, 동생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수연이는 지혜의 굽은 손가락에 예쁜 매니큐어를 칠해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대신 우리 아빠 엄마 사랑받으며 자라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내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게. 우리 셋이서 쌍둥이처럼 예쁘게 지내자. 성운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창가에 섰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지혜의 친부모였던 최 씨의 행방을 조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혜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나 다름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운 씨는 그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지혜의 아빠는 나 한성운이다. 누가 뭐라 해도 지혜는 내 딸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세상이라지만 성운 씨는 돈으로 지혜의 잃어버린 20년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20년 아니 40년은 지혜가 흘린 눈물보다 수천 배는 더 많은 웃음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재벌 회장 한성운의 진짜 성공 신화는 사업의 번창이 아니라 아픈 딸 지혜를 다시 가슴에 품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들은 불치병이니 난치병이니 말하지만 우리네 부모들 마음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외로움과 포기라는 병이지요.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온 성운 씨는 지혜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온 그날부터 이 세상 그 어떤 명의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성운 씨의 대저택 뒤편에는 지혜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지혜관. 그곳은 단순히 병원 시설을 옮겨놓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휠체어를 타고도 마음껏 나비와 꽃을 구찰 수 있도록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실내 정원이 가꾸어졌고 벽면은 지혜의 정서에 좋다는 따뜻한 살구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성훈 씨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활 전문의 5명을 상주시키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소. 지혜가 스스로 숟가락을 쥐고 제 발로 단 3걸음만 뗄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병원 하나를 통째로 지어주겠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딸을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요. 처음 의료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뇌성마비로 20년 넘게 굳어버린 근육과 위축된 신경을 되살리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이죠. 하지만 성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제일 먼저 지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소리를 듣는 위험 있는 노신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지혜의 굳은 발을 직접 주물렀습니다. 지혜야, 아빠 손바닥 따뜻하지? 이게 다 너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란다. 우리 지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힘내보자. 아빠랑 같이 마당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예쁜 꽃구경도 가야지.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훈 씨의 친쌍둥이 딸들인 지민이와 수연이의 변화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연이의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수연이는 지혜를 볼 때마다 말로 다 못할 미안함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만약 20년 전 그날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아원에서 20년을 보냈을지도 모르는데 수연이는 자신이 누려온 그 모든 풍요가 지혜의 희생 덕분인 것만 같아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연이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틈만 나면 지혜 곁을 지켰습니다. 예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지혜가 좋아하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악자를 맞췄습니다. 지민이 역시 언니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지민이는 지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재활기구들을 샅샅이 뒤져 가장 좋은 것들을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 지혜를 보살핀 지 1년쯤 지났을까요? 기적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초점 없던 지혜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 지혜의 재롱을 보듯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훈 씨가 지혜에게 사과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한테 아해봐. 아빠가 맛있는 사과 줄게. 그때였습니다. 지혜의 마른 손이 가늘게 떨리더니 성훈 씨의 손목을 살며시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빠, 고, 마,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훈 씨는 들고 있던 사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내 윤자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지혜의 마음 문이, 아니 세상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절망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지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딸 지혜야. 들린다, 들려. 아빠가 들었어. 고맙다, 지혜야.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아빠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재벌 회장이 된 성훈 씨가 깨달은 진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 딸이 한 식탁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것, 그리고 세상이 포기한 아이가 다시 일어서는 그 기적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지혜는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거실을 한 바퀴 도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서툴고 위태로웠지만 성훈 씨와 지민, 수연이가 양옆에서 지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튼튼한 지팡이보다 강한 가족이라는 지팡이가 지혜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성훈 씨의 사업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기업들의 시기와 음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닥쳐오며 성훈 유통그룹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성훈 씨는 이 위기를 넘기고 사랑하는 세 딸과 지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마지막 시련 앞에서 한 회장의 위대한 선택이 다시 한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지혜가 겨우 입을 떼고 기적이 시작되나 싶을 때 하늘은 다시 성훈 씨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좋은 일 뒤에는 꼭 시세 많은 그림자가 따라붙기 마련이지요.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로 성장한 한성훈 회장에게 생애 가장 잔인한 경제 위기의 파도가 덮친 겁니다. 때는 전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휘청이던 시기였습니다. 성훈 씨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유통망이 흔들리고 믿었던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이 아픈 딸한테 정신이 팔려 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고약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매일같이 성훈 씨의 목을 죄어왔고 신문지상에는 성훈 유통의 위기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도배되었습니다. 성훈 씨는 매일 밤 서재에서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독하게 살았나?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진다면 저기 누워있는 내 가여운 지혜는 어떡하나? 다시 그 차가운 재활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데. 성훈 씨의 어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늘 당당하던 걸음걸이도 힘을 잃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있을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으려 하니 쥐새끼처럼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성훈 씨는 평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구멍가게 시절 낡은 트럭을 몰고 전국을 누빌 때보다 더한 외로움이 그를 덮쳤지요. 그러던 어느 비바람치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집무실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카펫 위를 구르는 아주 작은 마찰음이었죠. 성훈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는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호사나 아내 윤자 씨가 함께 왔을 텐데 지혜는 어찌된 일인지 혼자 휠체어를 밀고 아빠의 서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서 그 짧은 복도를 혼자 힘으로 온 것이지요. 지혜야? 이 밤중에 어떻게 혼자 왔니? 성훈 씨가 당황해서 달려가려 하자 지혜가 서툰 몸짓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지혜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더니 부르르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지혜가 두 발로 온전하게 서재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중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그 가냘픈 다리가 이제는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성훈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가 처음 돼지를 밟듯 위태로웠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빠의 책상 앞까지 도달한 지혜가 성훈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내가 있기 잖아. 그 한마디에 성훈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채통도 세상의 시선도 다 잊은 채 성훈 씨는 지혜의 허리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지혜야.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데, 이 아빠가 무슨 약한 소리를 하겠니? 미안하다, 지혜야. 이 아빠가 너보다 마음이 약했구나. 성훈 씨의 울음소리에 아내 윤자 씨와 지민이, 수연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혜가 두 발로 서서 아빠를 달래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 씨의 서재에는 뜨거운 생명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성훈 씨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압박하던 채권단과 은행가들을 집으로 직접 불렀습니다. 거창한 호텔 회의실이 아니라 지혜가 연습하는 거실로 말이죠. 그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포기했던 제 딸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흔들릴 순 있어도 결코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제 딸의 다리가 단단해지는 만큼 제 기업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를 믿고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모든 개인 자산을 털어서라도 이 위기를 넘기겠습니다. 지혜가 힘겹게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회장의 눈에서 단순한 사업가의 욕심이 아니라 한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위대한 투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기적처럼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의 진심에 감동한 소액 주주들이 힘을 보탰고 수연이와 지민이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아빠를 도왔습니다. 특히 수연이는 해외 유학 시절 쌓은 인맥을 동원해 새로운 판로를 뚫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민이는 회사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며 낭비를 막았죠. 바깥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쳤지만 성훈 씨네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돈으로 산 친구들은 떠나갔지만 피와 눈물로 맺어진 가족은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결국 이 따뜻한 거실에서 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힘은 금고 속에 든 골드바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가엽게 여기는 마음과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성훈 씨의 기업은 예전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성훈 씨에게 가장 큰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가 보조기 없이도 집 마당까지 혼자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여러분, 어느덧 우리 한성훈 회장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의정부 시장통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재벌 회장이 되기까지 그 30년 세월이 참으로 쏜살 같지요? 하지만 성훈 씨는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진짜 정답지를 받아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성훈 씨의 저택 정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딸 지민이와 둘째 딸 수연이,
그리고 막내딸 지혜까지. 세 딸이 모두 모여 아빠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정원에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가득했고 따사로운 햇살은 마치 성훈 씨가 걸어온 고단한 길을 위로하듯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지혜였습니다. 이제 지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잔디밭을 걸어 아빠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걸음마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어둠을 뚫고 억울하게 뒤바뀐 운명을 이겨내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위대한 행진이었지요. 성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지혜는 아빠의 품에 안기며 미리 준비한 작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쓴 글씨였습니다. 아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아빠의 지팡이가 되어줄게요. 성훈 씨는 그 카드를 가슴에 꼭 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30년 전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 가난한 청년 성훈이가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사실 성훈 씨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낳은 정과 기른 정 사이의 깊은 골이었지요. 내 피를 나눈 수연이를 찾았을 때의 기쁨도 컸지만 3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냈던 지혜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의 응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훈 씨는 압니다. 천륜이란 단순히 피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지혜가 최신의 아이로 밝혀졌을 때도 그 아이를 다시 찾아내 재벌가 공주로 키워낸 것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더 큰 이름의 천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수연이와 지민이도 이제는 서로를 친자매보다 더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말합니다. 아빠, 내가 최신의 집에서 수연이로 살았던 시간도, 지혜가 우리 집에서 지혜로 살았던 시간도 다 하늘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짜놓은 각본이었나 봐요. 지민이도 옆에서 거듭니다. 맞아요. 지혜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이렇게 독하게 사업을 성공시키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도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성훈 씨는 잔치가 끝날 무렵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지혜가 찾아와 준 것, 그리고 잃어버렸던 수연이가 돌아와 준 것, 이 모든 시련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성훈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을 포기해야 했던 그 시절의 서러움, 그리고 그 서러움을 원동력 삼아 우뚝 일어선 아버지의 위대한 투지. 무엇보다 세상이 짐이라고 불렀던 아픈 아이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던 그 숭고한 사랑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뒤바뀐 운명에 화가 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 무너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결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훈 씨가 식당에서 운명처럼 지혜와 수연이를 발견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기적이 반드시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성훈 회장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재벌이고 영웅입니다. 이제 성훈 씨는 세 딸의 손을 꼭 잡고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려 합니다. 휠체어를 치우고 자신의 발로 대지를 딛는 지혜를 보며 성훈 씨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천륜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진심 어린 사랑은 천륜보다 더 깊은 기적을 만듭니다. 뒤바뀐 쌍둥이에서 재벌가 세자매가 되기까지 이 눈물겨운 대서사시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훈 씨 가족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성훈 씨 가족처럼 결국은 해피엔딩이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